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간입니다. 은행에 든 금통장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뿐 아니라 원자재 시장 전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 통장 잔액이 1조 원. 대단한데요.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금이 대단한 것 같아요. 금을 포함한 귀금속 시장, 원자재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배경이 움직이는 배경이 있기 마련이죠. 현재 금융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후퇴를 얘기하는 상황이고 위원님 보고서 어저께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경기 침체 직전까지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원자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분석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나온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침체 절대 아니다라는 식의 멘트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앞서 뭐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 침체 확률이 높다, 올 연말에 침체 온다 하는데, 예.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정말 미국이 침체라면은 저렇게 구리 수입을 많이 할까? 그러니까 관세를 갖다가 부과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미국 내 기업들이 그러면 우려했기 때문에 관세 부과를 갖다 피하기 위해서 미리 선주문을 하죠. 그러면은 구리 수입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봤었을 때, 만약 침체라면은 저 미국 기업들이 왜 저 정도로까지 선수요를 땡기나? 라는 게 일단 퀘스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침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예. 두 번째로는 구리랑 알루미늄의 이 스프레드를 보면은 아직 침체인지 아닌지를 갖다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리는 우리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금속이고, 이 구리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상 고려 시대로 회귀해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구리를 갖다가 대체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리가 너무 비싸지면은 이게 가격이 계속 주구장창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체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가격 정가가 불가능해지니까요. 네. 대표적으로 고순도 구리가 불필요한 산업군이 뭐다? 이제 가전기기, 전자기기, 자동차, 건설 현장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쪽들은 전체 수요의 6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구리 수요에서 이탈을 하죠. 어디로? 알루미늄으로요. 전기 전도나 열전도는 좀 떨어지고, 네. 구리 1톤당 알루미늄 같은 경우 2.5톤을 써야 되겠지만은 다만 대체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알루미늄이 2.5톤의 알루미늄 가격이 구리 1톤 가격 대비했었을 때 늘상 0.9배에 도달했었을 때가 침체예요.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왜냐?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저희 실물기업 고객분들이 결국 구리를 갖다가 사용을 하다가 너무 비싸져요. 그럼 알루미늄 대체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망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퇴를 해서 알루미늄 후퇴한 건데, 여기서 알루미늄조차 비싸져 버리면 뭐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가격 전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사실상 설비 투자를 그럼 못 늘리게 돼요. 그럼 설비 투자 못 늘리면 여기서부터 시나리오가 그려지죠. 고용원이 못 늘어나고, 그러면은 신규 고용 못 늘어나면 당연히 뭐다? 소비가 안 늘어날 게 뻔해요. 그럼 이게 수요 파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럼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알루미늄 2.5톤의 가격 대비 구리 1톤의 상대 성과는 현재 0.7배 수준이에요. 0.9배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알루미늄을 대체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말즉슨 지금 침체냐? 결국 주식시장은 모두가 사실 투기 시장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금융시장 참가자니까요. 근데 원자시장은 금융시장 참가자가 3분의 1이라면 3분의 2가 실물기업 참가자들이에요. 실수요 수요자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보면은 이분들이 대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침체 아니다라는 논리.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할 테고, 그게 특히 세 번째로는 만약 침체라면은 원자재 지수가 굉장한 아웃퍼포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원자재 지수 여전히 2022년 상반기 이후로 그 정도로 퍼포먼스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이 침체인 것이냐? 그러니까 자산별로 봤을 때 채권, 주식, 원자재를 봤었을 때 원자재는 늘상 마지막에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체 직전에 아웃퍼폼하고 버블 우려가 형성되고, 이때는 뭐 제조업 르네상스다, 새로운 세계가 온다, 이런 듣기 좋은 소리들이 많이 날라들어요. 근데 지금 봤었을 때는 아직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당장 침체를 논하기엔 저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보면서 오히려 위험 자산들 여전히 더 사야 된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방금 차트가 나왔다시피 원자재 지수가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간은 좀 우상향 하긴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피크 찍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경기와 생각해서 이제 원자재 시장이 경기가 후퇴하면 리세이션하면 원자재 가격도 앞으로는 이렇게 고점 찍었으니까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고 그렇지 않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분기 3분기에도 원자재 시장이 다시 이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면서 다시 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측면도 있는데 맞습니다. 저도 2분기와 3분기는 원자재 지수가 좋아질 거라 좀 접근을 하고 있고 좋아진다는 거는 가격이 비싸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만약 원자재 주식은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원자재 유가는 빠질 거라는 논리는 안 맞아요. 안 맞겠네요. 맞습니다. 이머징 지수 코스피 인덱스도 그렇고 이머징 지수 상승률을 그려보면은 그냥 원자재 지수 상승률입니다. 그냥 유가 상승률이에요. 운송 지수 상승률이기도 하고요. 유가 빠진다는 논리는 전 세계가 경기가 안 좋아 침체로 갈 거야. 주식도 버려야 돼 이 논리예요. 근데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주식 좋다라고 콜하면서 유가 안 좋아라고 콜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결국 우리가 봤었을 때 지금에서 본다면은 자 그럼 석유가 공급이 과잉인가? 그렇지도 않은 이유가 재고를 보면 돼요.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고는 계속 레벨 다운되고 있어요. 수요가 계속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전기차 때문에 박살나다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IEA에서 자꾸 하향 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수요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뭔가 꼬였다라는 거죠. 왜냐 미국이라는 전 세계 최대 소비국 석유단에서 20%의 수요를 차지하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침체 우려가 형성됐고 트럼프의 관세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이 관세 우려 때문에 투자를 갖다가 연기하고 이것이 신규 고용을 갖다가 흔들리고 있죠. 근데 이게 그럼 관세 우려가 해소가 돼버리면 또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우려 때문에 유가가 좀 내려왔지만은 자 중요한 점 1월 달엔 유가가 높았다가 2월 달에 다시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침체 우려죠. 근데 여기서 글로벌 석유 수요의 17% 차지하는 중국이 부양하겠대요. 그리고 독일도 부양하겠다고 재정 준칙 얘기를 갖다가 이제는 재정 준칙 때문에 제대로 부양 못했던 애들이 이제는 이걸 뭔가 깨부시려고 하고 있어요. 석유 수요 요인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디맨드예요. 그렇죠. 그럼 원자재 단에서 디맨드 요인이고 석유 단에서도 디맨드 요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놓고 본다면은 계속 안 좋을 것인가? 지금 여기서부터 원자재가 미리 빠진다라는 논리라면은 저는 그러면은 주식은 절대 안 되는 장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라고 저는 보면서 오히려 비미국이 달려갈 때 원자재는 같이 가거든요. 좀 더 시차를 두고 뒤늦게. 그래서 미국이 앞서갈 때는 달러가 강해지기 때문에 원자재가 안 좋아지지만은 비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해진 구간에서는 원자재는 시차를 두고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방면으로 보면은 아직 지금 침체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고 거기다가 수요가 정말 약한가에 대해서 고민이고 침체 직전에 늘상 아웃퍼폼하는 게 커머디티인데 커머디티가 제대로 된 아웃퍼폼을 제대로 보여주질 못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석유를 말씀하셨는데 석유가 이제 원자재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걸 보면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경기 전체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이제 석유의 수요고 가격인데 지금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등장한 게 미국의 방금 말씀하신 관세잖아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스 구매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베네수엘라 산 석유를 자기네가 하는 거 말고 석유나 가스를 구매하는 모든 국가에게 베네수엘라 석유 쓰는 국가들한테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을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유가 방향이 이게 이 변수를 또 집어넣으면 이게 전반적으로 시사하는 게 미국이 강력한 석유 정책을 핸들링하겠다. 자기네들이 이제 이 가격을 가지고 자기네 내수 진작이라 이런 거 유리하게 가져가겠다. 관세도 대표적으로 부과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 유가와 관련된 관세 정책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70달러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안심은 되는 상황인데. 일단 베네수엘라를 갖다가 제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쓰는 국가들한테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는 타겟은 중국이에요. 자, 2월 초 때 중국이 미국산 원유랑 LNG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가 부과를 했죠. 네. 근데 미국은 중국한테 거기에 맞불을 놓은 게 아니라 뭘 했냐면은 2월 6일인가요?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 제재를 갖다 강화하기 시작해요. 뒤이어서 러시아산 원유를 갖다 수입하기 점점 까다롭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는 베네수엘라 제재가 들어가면서 이번엔 또 관세 얘기를 꺼냈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점, 왜 중국이 타겟이냐? 이란의 원유 수출의 90%가 중국으로 흘러가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서 대부분이 사실 인도로 가지만은 일부는 중국으로 흘러갑니다. 또한 베네수엘라산도 사실상 거의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가량이 중국으로 흘러가요. 자, 그러면은 중국은 그동안 유가가 이상하게 구리랑 같이 가다가 잘 안 가요. 최근에 보면. 왜 그런가? 당연해요. 주요 석유 수요의 주체인 중국 애들이 국제 시장이 아니라 음성 시장에서 원유를 갖다 싸게 받아오고 있잖아요. 제재 받고 있는 국가들한테 음성적으로 받고 있었잖아요. 이란, 그렇지. 베네수엘라, 러시아. 근데 이것도 그냥 가격에 받는 게 아니라 훨씬 저렴하게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디플레 수출이 가능했거든요. 네. 그러니 국내 화학기업들이 흔들릴 정도로 계속 디플레 수출했죠. 음흠.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지금 미국이 차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란산도 제대로 못 사게. 네. 러시아산 수입하는 거 까다롭게. 그 러시아는 아예 제재를 갖다 해제를 검토하고 있죠. 그러면은 네. 러시아는 굳이 중국한테 싸게 팔 필요가 없거든요. 음. 또한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즉 중국이 싸게 살 수 있는 루트를 다 막아놓고 있어요. 왜냐? 미국과 쓰라 이거예요. 그럼 중국이라는 수요 주체가 다시 정상 시장을 복귀한다면은 저는 그러면 이거는 유가 땅에서 악재가 아니다. 인도랑 중국이 러시아산과 이란산과 베네수엘라산으로 수입이 돌아서면서 주요 세계 석유 수요에 중국이 17% 차지해요. 인도가 한 12% 정도 차지합니다. 이 두 개 합치면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수요 주체가 다시 양성 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결국 미국이 의도하는 건 이거예요. 결국 중국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거 그렇죠. 사라. 그런 것 같아요. 내 걸 사라. 계속 이거예요. 그 압박을 하고 있다면은 유가가 계속 낮아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가 붙거든요. 오히려 계속 싸게 샀었던 애들이 문제라는 것 같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어떤 원자재 시장에서의 뒷배경 싸움, 기싸움, 전략 싸움 이게 있는데 중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원래 우리가 전략 광물이다 하면 이제 대표적인 석유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전략 비축유라는 말까지 붙이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가져가는데 중국이 이달 초에 발표를 하기를 전략 비축 대상은 구리를 포함한 코발트, 리튬, 니켈 광물 전략 비축물을 확대하겠다 앞으로도. 그러면서 곡물 면화, 설탕, 육류, 비료 저장 시설과 석유 비축 기지도.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도 전략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지금 말씀드린 게 원자재 시장의 메이저 다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대표적인 소비국이 이제 중국과 미국이고 이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원자재를 관리하겠다 하면 나머지 이 원자재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이제 꼬이는 건데 중국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미국도 이미 하고 있고 수급 요인을 원자재 시장에서 아주 큰 축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왜 저렇게 더 적극적일까? 물론 미국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 원자재가 부족한 것도 있어요. 일부 원자재는 구조적 공급 부족 문제에 계속 직면해 있으니까. 특히 둘 다 최대 생산국 아닐까요? 거의 뭐 중국은 생산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철저하게 중국은 광물단에선 주요 생산국은 아니에요. 재련으로 최대 생산자지. 광물단에서 구리를 예를 들면은 글로벌 최대 구리 생산자는 44%가 칠레랑 페루예요. 중국은 5%도 채 안 돼요. 구리는 그렇군요. 맞습니다.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예요. 보크 사이트를 갖다가 생산을 하지만 주요 생산자는 기니라던가 이런 애들이에요. 인도네시아나 호주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부 히스토리가 있긴 하지만은 근데 다른 나라들이 히스토리를 개발을 안 했기 때문이지. 왜냐면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렇지. 근데 중국은 환경 규제를 갖다가 그 기준이 약하다 보니 재련 설비도 갖고 있고 자기들의 광물 채굴을 갖다 계속해서 했었던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철저하게 산업금속단에서 우위의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인구 대비로 보자 이거죠. 옛날에 원자바오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 중국에 대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은 곱하기 13억을 하면 되지만은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결국 13억 갖다가 빼버리면은 그냥 다 안 좋은 거다. 그러네요. 다시 곱하기를 해버리면은 그럼 뭐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 인구 대비라면 원자재 철저하게 100% 부족 국가예요. 구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늘 중국은 공급 부족 국가예요.
다른 산업금속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족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실정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비축물을 갖다가 비축 자산에 대한 캐파를 갖다 다시 늘린다는 거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특히 산업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일부 산업금속들이 계속 가격이 낮고 막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니까 구리가 유독 먼저 보여줬죠. 왜냐하면 워낙 투자를 갖다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광산 개발들이 그렇죠. 광산 개발 한 번 하면은 12년, 15년 후에나 공급 나오거든요. 이제 2년 전부터 투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10년 후에 나오겠네. 그쵸. 이 계속 공급이 부족한 거고 재활용 금속 하자니 재활용 금속도 뭐 전체 공급원에서 15%밖에 차지하지 한계가 않아요. 있겠죠. 그걸로는. 그리고 이걸 하려면은 이게 본격적 시장이 도래하려면은 유의미한 공급이 나오려면 2030년이나 가능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재련기업들이 이곳에서 그래서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산이 공급이 부족해면 자기들의 마진이 쪼그라들어요. 계속 재련기업들은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렇겠죠. 그러니 도시광산 사업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자회사 통해서 계속 인수합병하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시장이 도래하려면 2030년이나 가능해요. 그럼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걸 어떻게든 개선하고자 비축물을 늘리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쨌든 인구로 봤었을 때 그 중국이 비축물을 늘린다. 그럼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원자재 계속 부족해지던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 부분 따라서 우리야 인구가 부족하다, 인구가 준다라고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사는 국가일수록 인구가 점점 줄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렇죠. 그 이외 국가로 보면은 인구는 계속 늘어나요. 팽창 중이에요. 늘어나는 특히나 거죠. 동남아, 네. 인도, 중동 계속해서 수요가 이제 화석연료를 써야 될 국가들은 수요가 계속 팽창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 전기차를 갖다가 전환하려 하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은 전환하려 하는데 전기차를 할 수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 나라들은 여전히 초입 단계인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석탄도 쓸 수밖에 없어요. 당장 LNG로 전환하려면 부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걸 감안했을 때 중국은 비축을 계속 늘려야 되는 형국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다른 인구가 많은 신흥 국가들이 성장이 궤도에 올라오고 자기들의 제조업 기반은 전부 다 뺏기고 있고 중국은 예. 그러면 이들 국가들은 원자재 수요가 늘어난다면 자국은 철저히 부족한 형상으로 양상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은 어쩔 수 없다라고 선택으로 보고 있죠. 주요 원자재 시장이 뭐 농산물하고 뭐 귀금속 시장도 있고 일반 금속 공업용 시장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뭐 같이 가지는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경기 사이클을 맞춰서 가긴 하는데 좀 더 가는 항목이 있겠고 품목이 있겠고 덜 가는 품목이 있는데 사실 이런 산업류의 금속들은 핵심 광물들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이 간다고 보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인더스트리니까 산업 수요니까. 근데 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금이 지금 온수당 3,000달러 넘어 있는데 이거와 다른 광물들이 가는 건 조금 배경이 다른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경기 사이클에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금 가격에 대한 일단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금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기 마련인데 금에 대한 수요는 국내 시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뱅킹 잔액 9,500억 원 거의 지금 1조 원에 처음으로 이제 육박하는데 이거 다루는 은행들이 이제 KBC나 우리은행 같은 그런 은행들인데 1년 전과 대비해서 거의 뭐 70%가 증가한 걸로 통계가 나왔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이 금융시장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거는 사실 원자재 시장이 이런 수급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이건 일단 금이 왜 올랐는지를 알면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금에 열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금이 왜 올랐었느냐 올해 연초 때부터 간단해요. 관세예요. 왜냐면 관세. 금리는 안 움직였거든요. 네, 금리는 크게 안 움직였어요. 네, 별로 그 폭 자체도 크게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갖다 상호 관세를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러면은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은 구리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논리가. 미국 내 기업들은 금에 대해서 그럼 선수요를 갖다가 땡길 수밖에 없어요. 금을 미리 가져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런던의 LBMA 금 재고가 감소한 반면에 미국에 있는 코맥스 금이나 은이나 구리 재고가 급증을 하는 거죠. 왜냐? 관세 때릴지 몰라. 미리 매입을 해놔. 근데 해외에 근데 금이 다 미국으로 쏠려봐요. 점점. 그러면은 다른 지역들도 금의 수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더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고요. 네. 특히나 원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약하죠. 환해 집단에서도 금을 갖다가 사는 요인도 있긴 하겠지만은
미국의 이런 빨아들이는 속도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그림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욱더 금에 대해서 더욱더 사람들의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이라고 가정을 깔아보죠. 4월 달에 관세를 부과하겠대요. 트럼프는. 그렇죠. 중요한 점, 그것 때문에 선수요를 땡겼어요. 근데 선수요가 땡기고 나서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그 선수에 대한 효과는 더욱더 기대감은 남아있을까요? 이제 없어지죠. 그쵸. 그게 중요한 사실이야, 사실은. 음. 미리 땡겨놨는데 그러면은 소강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혹은 저는. 관세가 그만큼 진행이 되지 않던가.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더 그쵸. 선수요 기대로 다 땡겨놓을 거 땡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수요를 다 땡겨놓은 거예요. 미국은 계속 땡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의 가격을 만들었죠. 네. 실질 가격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레벨 부담인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3,000달러는 부담스럽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권하는 게 애시당초 제가 2023년 때 금을 사라라고 콜했었을 때 그 당시 때 그때부터 금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는 지금부터는 그냥 비중을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콜을 해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시겠다는 분들한테는 차라리 그것보다 계속해서 저는 꾸준히 얘기하는 게 차라리 은이나 구리를 더 사라라고 콜을 했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금이 선수요 기대로 땡겼는데 은도 구리도 지금 선수요로 땡기고 있어요, 미국이. 근데 중요한 점, 은과 구리의 최대 수요처는 사실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중국이다. 근데 그 중국이 부양을 하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서 우리가 효과 맞아요. 따내서 뭔가 남아있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고는 금도 조정을 받겠지만은 은이나 구리도 조정을 받겠죠. 단 뒷배경단에서 중국이라는 배경이 수요가 부양을 갖다 한다. 그러면은 은과 구리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또한 상대적으로 회복이 좀 더 빠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지금의 금에 대해서는 약간 좀 조심스럽죠, 사실. 지금의 이렇게 수요가 올라온 것 뭐 나쁘진 않지만은 조금은 부담스럽죠. 말씀하신 건 알겠어요. 이제 금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담스러운 레벨인데 그래서 은과 구리를 그 사면 사실 중국의 어떤 매입을 땡겨서 쓰는 수요를 이제 생각해서 이제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데 중국이 이제 사실은 중국뿐 아니에요. 지금 폴란드 중앙은행도 그렇고 체코, 헝가리도 다 금매수하게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금매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도 사실은 외환보유고 중에 금이 굉장히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돼서 중국도 이제 금매입을 하는 걸로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빨아들일 수 있다. 이 부분이 또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갖다 많이 산다. 이게 우리가 근데 뉴스 하나하나를 보면은 금을 되게 많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추세로 보면은 이미 중앙은행들은 2023년 때 계속 금을 사고 있었어요. 그리고 23년 때 더 많이 샀어요. 특별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은 아니네요. 중앙은행들은 개인들보다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금 매입할 때. 보통은 1년 반에서 2년 빨리 움직입니다. 지금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추이를 보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 추이를 보면은 금 매입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개인들이 지금은 들어가고 있어요, 금을. 중앙은행들은 이미 2023년 때 들어왔었고요, 계속. 그러면 추세적으로 보면 뭐다? 늘 근데 과거에도 패턴이 이래요. 중앙은행들이 먼저 미리 사요. 왜냐? 그들이 알아요.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걸. 그들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걸 먼저 알고 네. 자기들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미리 사놔요. 아. 그러면은 개인들은 언제 한다? 가격 오르니까 그때 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뒤따라서 사는 거죠. 맞습니다. ETF 자금 흐름과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추이를 갖다가 차트를 그려보면은 중앙은행들은 먼저 사요. 개인들은 나중에 뒤따라서 ETF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자금 유입이 늘어나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제 시장에서 접근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금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원수당 3,000달러 부근에서 이제 사실 상방이 조금 어렵다는 게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요새 금한돈에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죠. 이거 뭐 연동이 되는데 당연히 금 가격 어느 정도가 상한선 레벨이라고 보세요? 저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온스당 3,000불을 갖다가 슈팅은 가능하다고 접근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저는 3,100을 갖다가 넘기는 좀 여전히 어렵다라 보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다시 2,900대로 회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금 계속 좋다라고 콜을 해요. 어쨌든 미국채에 대한 저는 신뢰는 점점 훼손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금 매입을 갖다가 좀 더 집중할 거라고 봐요. 네. 다만 올해를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에 있어서
구리랑 금의 상대 성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의 상대 성과를 보면 경기가 바닥권역에서 회복하기 직전으로 와 있어요. 제조업 경기만 놓고 보면. 네. 그러면은 금이 이제부터는 더 달려갈 게 아니라 은이나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치고 나가요. 그럼 뭐다? 금은 상단이 지금부터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스당 저는 3,000불 지금 슈팅으로 갈 수 있지만은 다시 2,900대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금값을 보면 정말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 기간 전인데 골드만삭스가 금 2,000달러에서 수정해서 2,500달러로 올렸던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보다 훨씬 넘어 있어요. 이 원자재 시장의 격변하는 모습은 정말 봐도 경이롭습니다. 예, 오늘은 초강세를 띄고 있는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대신증권 최진영 연구위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